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설 연휴를 이제 하루 앞둔 오늘 시장이 뭐 밋밋하죠. 근데 이제 설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글로벌 매크로 팀장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로 일단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2월 국내 증시 한번 짚어보면요. 1월 초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개인들도 사실은 현재 보면은, 사실은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는, 이제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비트코인이 또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 기존의 어떤 주식 투자 자금은 기존의 이제 어떤 제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 제도권보다는 이제 비제도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면서 국내의 어떤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증가율과 월간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매수 동향을 보면 굉장히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 규제 영향력이 조금 있는 제도권보다는 이 제도권의 어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상품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예탁금이나 거래대금이 다소 많이 줄지는 않았죠.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뭐 개인의 매수 자금은 수십조가 대기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허 팀장께서 발표한 개인 투자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그런 분석 리포트가 아주 뭐 재밌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최근 시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큰 변동이 나오기도 했는데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뭐 정확히 보고 이거는 너무 비싸다 싸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저항이 좀 덜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80년대 이후로 이제 주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보면은 뭐 87년에서 한 90년대까지 어떤 대만이나 2000년대의 어떤 중국 시장에서 지금의 저희 한국 투자자들처럼 이 개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보시면 올랐던 종목들도 그렇고 전체 시장의 어떤 멀티플 즉 PER의 어떤 배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주도를 할 때는 어떤 멀티플에 대한 개념, PER,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좀 약해지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는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 상단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직 뭐 저희는 40배, 60배는 되지 않았네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또 선호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야 뭐 잘 모릅니다. 예, 한 번도 그런 곳에 분석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인물주라고 하는 뭐 정치 관련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좀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분석이 지금 요구되는 섹터들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과거 한 4, 5년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 섹터 뭐 엄청 났었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산업에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살펴본 기사 또는 이제 분석된 리포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브랜드 네임이 확실하거나 또는 이제 소비재나 어떤 그 IT 테크 섹터들처럼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반영이 되는 섹터가 그런 거품이 좀 누적될 수 있는,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좀 그 지적을 했었던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그린에너지 이런 산업들이 이제는 그 어떤 산업의 전체적인 추세도 그쪽으로 바뀌고 있을 뿐더러 어떤 그 특히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세 가지 차트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왼쪽에는 전기차가 있고요, 중간에도 뭐 자율주행차라고 보면 되죠. 여긴 수소는 없네요. 어쨌든 수소하고 그다음에 풍력이 전부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그린 에너지 ETF. 저게 이제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팀장님. 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땐 저것이 터무니없는 소위 우리가 손에 안 잡히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인데, 저런 섹터를 볼 때 우리가 뭐 좀 허황되다 이렇게 좀 느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거품이다라고 하면은 실체는 없는데 가격만 비싼 부분을 이제 거품이다라고들 많이들 얘기사항을 하시는데요. 근데 전혀 실체가 없거나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품이 또는 이제 그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는 또 의외로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사실 뭐 닷컴 버블 때나 또는 뭐 2000년대 어떤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주식시장의 어떤 그 가격의 급등세 이때에도 보면 실체는 있었고요. 다만 이 실체를 넘어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레버리지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 그리고 뭐 과도한 어떤 그 레버리지에 의한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 그렇게 거품이 쌓이고 또는 쌓일 만한 그런 산업들이 전혀 실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산업은 아니고, 오히려 미래 성장성 있는 산업들의 또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산업들 또는 기업들의 오히려 이제 그러한 거품 논란이 이제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면 뭐 지금 이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 당시에는 PER이 92배였고 지금은 뭐 43배다. 뭐 나스닥 100를 보면요. 그런데 한번 과거하고 지금의 위치를 한번 좀 비교해 주세요.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버블입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습니까? 저는 아직 좀 더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시장이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열기가 뭐 거품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닷컴 버블 때라든가 뭐 니케이 80년대 후반의 어떤 니케이와 같은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좀 저금리 상태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중앙은행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아직까지 저희는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뭐 대단한 거품이 형성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거품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저희 그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 뭐 아직 진짜 한 2년은 더 상승해야 될 것 같은 기분도 들 정도입니다. 말씀처럼 2000년대 초 그 닷컴 때 분명히 다른 건, 사실은 과거에는 뭐 인터넷 하면은 사실 이해도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 주가가 오를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이제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주가 하락이 시작되던 시점은 뭐 뭔가 아직 좀 멀었다. 이 실적이 나오려면 한 3, 4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가가 앞서갔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만.
네, 그 보여줘서 이렇게 확 엄청나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92배를 찍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같은 그런 트리거, 촉발 요인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완만하지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논리도 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거품의 붕괴는 굉장히 뚜렷한 그 어떤 계기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지만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예를 들면 뭐 회계 부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과도하게 PER이 뭐 100배 넘게까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의 어떤 좀 비싼 주식들이 어떤 기업들의 어떤 이익의 어떤 연속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유효한 상황이고 뭐 적어도 1, 2년 내에 미국 연준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눈에 띄는 긴축도 없기 때문에 또 과거의 어떤 버블 붕괴의 어떤 뚜렷한 신호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 따라서 말씀하신 지적처럼 지금은 버블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정도가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거나 또는 이제 진행이 되더라도 좀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확실히 코스닥 쪽은 좀 불리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공매도라는 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라든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처럼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사실 이제 위기가 좀 잦아들면은 이제 공매도 이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해제라는 거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만큼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제도의 자체가 뭐 굉장한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한국의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리한 측면들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 특히 과거에 뭐 이렇게 공매도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는 이 이제 대차 잔고가 특히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PER이 높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불리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에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조금 불리는 하지만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끝내겠는데요.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환 글로벌 매크로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